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 성장주가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쭉 거쳐온 것 자체가 뭐 우연히 지금은 PBR이 나오고 뭐 우연히 뭐 트로이카가 나오고 이게 아니고 쭉 흐름에 따라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역사가 발전해서 쭉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트로이카보단 저 PR이 더 발전된 개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식이라고 한 게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성장주라고 하는 게 가장 앞서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유튜버 겸 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 천백만입니다. 저는 현재 그 천백만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성장주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의 부제가 압도적인 성장주와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는 만큼 그 성장주와 그 비트코인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그 제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 주식시장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그 1월 말에 그 저PBR, 저밸류 주식이 이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외국인들 자금이 이제 월간 기준으로는 거의 역대 최고인가 역대 두 번째인가?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에서 이런 밸류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밸류 프로그램에도 이게 굉장히 큰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일본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할 때 외국인 자금이 6조 엔인가? 이렇게 그 들어왔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비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세 발의 피니까, 아직도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월이 이제 주총 시즌인데, 근데 이때 이제 주총 시즌에 맞춰서 여러 가지 뭐 펀드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그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제안을 했고, 이것들이 이제 만약에 상정돼서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제 더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서 또 선순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PBR 주식들도 결국은 저는 저밸류 주식이라고 봐야죠. 일회성이 아니다. 이제 오르다 서다를 조금씩 이렇게 반복하면서 상당한 수준까지 상승을 할 수도 있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상태고 2월 달에도 어마무시한 자금이 들어왔고 그런 거 보면은 좀 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 PBR 다음에 성장주가 뭐 오를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일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저 PBR이 딱 끝나고 성장주가 그다음 딱 오른다 뭐 이런 거보다도 이제 뭐 같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그런 건데 뭐 지금은 저 PBR 주가 오르니까 그 다음에는 뭐 성장주 차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지금은 성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주가 이제 조만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제 논리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성장주 패러다임 책에서도 썼듯이 주식시장에는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이제 1990년대에는 뭐 무역, 건설, 금융 이런 트로이카 시대가 이제 90년대 초반에는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이었고 92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인한테 개방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 PER 주식이 이제 시대 정신이 됐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또 저 PBR 주식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대 정신이 됐다가 그다음엔 또 뭐 우량주의 시대, 분리주식의 시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거쳐왔는데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그 성장주가 주식시장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쭉 거쳐온 것 자체가 뭐 우연히 지금은 PBR이 나오고 뭐 우연히 뭐 트로이카가 나오고 이게 아니고 쭉 흐름에 따라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역사가 발전해서 쭉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트로이카보단 저 PR이 더 발전된 개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식이라고 한 게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성장주라고 하는 게 가장 앞서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왕이 다스리던 왕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민 시대고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후퇴를 해도 다시 왕조 시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쭉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도 계속 쭉 발전을 해와서 지금 성장주 시대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다시 옛날에 뭐 지금 시민사회가 왕조 시대로 갈 수 없듯이 저는 저PBR 시대로 회귀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성장주 시대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그 AI하고 바이오, 뭐 반도체 이런 걸로 대표되는 그런 성장주가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 미국을 비롯한 주식 시장에서 AI, 바이오, 뭐 이런 성장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거를 외면하고 저 PBR 주식만 계속 올라간다.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계속 미국에서는 뭐 엔비디아가 막 신고가를 찍고 메타가 뭐 그냥 뭐 30%씩 상승하고 뭐 일라이릴리 같은 주식이 막 또 상승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은행주만 모르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동떨어져서 우리나라만 따라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주가 결국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로벌 트렌드는 어차피 성장주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대가 저 PBR이 절대로 글로벌 트렌드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고 있으면 결국은 성장주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마찬가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그 AI가 이제 부각되면서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 하면 뭐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거든요. 자, AI 시대가 딱 오면서 그냥 모든 빅테크들이 다 GPU를 사겠다고 이제 줄을 서 있는데 팔 물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오르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이제 ETF가 딱 나오면서 ETF가 이제 매일 이렇게 10,000개씩 이렇게 그 비트코인을 필요로 하는데 채굴량은 900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자라지 않습니까? 공급이.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의 공통점은 모두 다 수요가 너무 넘친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이제 비만 치료제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똑같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 줄을 쭉 서 있는데 팔 물건이 없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약은 세계에서 3개밖에 없거든요. 노보 노디스크의 그 삭센다하고 그다음 위고비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이제 그 젯바운드 이렇게 3개입니다. 근데 이제 삭센다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효능도 떨어지거든요.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고 뭐 효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삭센다는 안 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비만 치료제 시장은 그 위고비하고 젯바운드가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당분간은 경쟁 회사가 나오기 이렇게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왜냐면 자 아까 엔비디아가 공급이 모자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회사가 엔비디아하고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누군가가 똑같은 걸 만들었다. 그래도 이게 팔 수가 없는 게 왜냐면 FDA 임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FDA 임상이라고 하는 게 뭐 길게는 10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경쟁자가 나타나기 힘든 구조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2030년까지 그 일라이 릴리하고 그러니까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 시장의 80%를 점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의 전체 시장의 50%를 점유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지금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2022년에 뭐 2조인가 이렇게 시장에서 2030년에는 130-40조로 불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사실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바이킹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임상을 해갖고 이상해서 긍정적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주간 투약을 했을 때 환자의 88%가 14.7%? 약 15%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었다 그럽니다. 안정성도 뛰어났고요.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일라이 릴리가 이 바이킹 테라퓨틱스를 인수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소식에 하루 만에 주가가 120%가 올랐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일라이 릴리, 노보 노디스크 이런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아직 임상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임상을 마치고 FDA로부터 승인을 또 받으려고 하면 또 시간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 노디스크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첫째로는 그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아직 임상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임상을 마치고 FDA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면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요. 어쨌든 그 사이에는 이제 계속 이 두 회사가 이 시장을 이제 지배를 하는 거고요. 독과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FDA로부터 승인을 받고 약이 출시가 돼도 어차피 시장 자체가 너무너무 이렇게 그 공급이 딸립니다. 그래서 지금 약이 없어서 팔지를 못한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바이킹 테라퓨틱스 약이 나와도 공급 부족은 해소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당분간은 이 일라이 릴리나 노보 노르디스크의 실적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이런 비만 치료제 승인을 했습니다만 팔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미국에서도 지금 못 파는데 약이 없어서 해외까지 수출할 여력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팔 물건이 없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비트코인,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제 공급이 딸린다는 건데 이런 현상이 비만약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도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ETF가 나왔습니다.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 플러스 2? 2 플러스인가? 플러스 2인가 그런데요. 하여간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일라나 일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가 탑 2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해서 다른 회사 8개를 나머지 50%. 그러니까 일라일릴리, 노보노디스크를 각각 25%씩 담고 나머지 회사들을 이제 한 8개를 나눠서 50%를 담았는데 너무 많이 올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실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직도 그래도 이게 버블의 초기 단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더 있다고 생각해서 뭐 저는 이제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비만 치료제는 결국은 이 두 회사입니다. 그 GPU 하면은 예를 들면 AI 반도체다. 그러면 이제 AMD하고 엔비디아 딱 두 개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는 이것도 마찬가지. 비만 치료제 하면 어차피 승인받은 회사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이퀄 이 두 회사다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제가 여전히 관심을 가지는 자산이나 뭐 종목은 제가 이제 이름을 줬어요. BIU라고 하는데 이게 B가 비트코인이고요. I가 일라이릴리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U가 이제 우라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라늄은 이제 지난번에 출연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한 2-3년간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고 뭐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실 테니까 여기서 이제 생략을 하고 비만 치료제는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요런 종목들에 관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 뭐 이렇게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뭐 우라늄 이런데 근데 이제 국내 성장주도 사실 제가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게 주가가 많이 오르려고 하면 그 성장 초기 섹터에 있는 주식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초기 섹터라고 하는 게 시가총액이 작지 않습니까? 대개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성장주 중에서도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을 많이 이제 찾아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작아요. 시가총액이 작아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1조 이상짜리를 하나 말씀드리자고 이제 삼천당제약 같은 게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삼천당제약에서 만드는 SCD-411 이게 이제 아일리아 그 바이오시밀라거든요. 이거에 대한 성장성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게 삼천당제약을 한번 그래서 누군가가 보시면 이게 아마 그 입이 짝 벌어질 겁니다. 왜냐면 이게 엄청난 고평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한번 제가 그래서 절대 이거 계산해보면 못 사는 주식이거든요. 너무 비싸서.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요거를 갖다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지. 여기 저 화면을 보시면, 자, 여기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자, 종근당하고 제가 삼천당제약 비교를 했거든요. 종근당은 매출액이 1조 4,883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1,099억 원, 순이익은 800억 원입니다. 근데 삼천당제약은 매출액이 2022년 기준입니다. 아직 2023년이 안 나와서 매출액 1,773억 원, 영업이익 120억 원, 순이익 88억 원.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걸 제가 보시면 삼천당제약의 매출액이 종근당의 1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삼천당제약의 순이익은
종군당의 1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순이익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시가총액은 삼천당작이 더 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PER로 가치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건 뭐 터무니없는 고평가라고 생각.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순이익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더 크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터무니없는 고평가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과연 그러면 이제 정말 터무니없는 고평가인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래 실적을 자기가 대강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 회사가 2, 3년 후에 얼마를 벌어들일 건지에 대한 생각을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열심히 찾아보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이 3년 후에 영업이익이 아무리 못해도 4천억은 나올 것 같다.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멀티플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종군당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영업이익 곱하기 13.32배예요. 그럼 삼천당제약도 똑같이 그냥 간단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해보면 영업이익이 4,400억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13.32배를 곱하면 5조 8,600억이 나오거든요. 그럼, 예, 그럼 주가가 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3년 후에 주가가 25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7만 원이 그렇게 비싸냐? 이제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사실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 PER로만 지금 막 따지는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썩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크리스토퍼 메이어라는 사람이 자기 선배 얘기를 책에서 썼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이 선배가 초창기에 스타벅스 주식을 사고 싶었는데 PER이 40배나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너무 비싸다고 못 샀어요. 떨어질 때 기다렸는데 그 뒤로부터 스타벅스 주식이 100배가 더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는 이제 절대 이런 실수 안 하겠다 해갖고 이제 사무실에다가 뭐 이렇게 써서 붙여놨다 그럽니다. 절대는 이런 실수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버핏도 이제 워런 버핏도 월마트 주식을 못 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거든요. 항상 어디 아쉬운 점 얘기하라고 하면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월마트 주식 못 산 거. 그래서 월마트도 이제 그때 워런 버핏이 살려고 했는데 PR이 높았던 거죠. 그래갖고 이걸 못 샀던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100배가 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워런 버핏이 가장 뼈아파하는 실수가 이제 월마트 주식을 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 주식을 못 산 거나 이게 월마트 주식을 못 산 거나 사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PER로 이런 걸로 해서 현재의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회사 자체의 경쟁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주식 추천하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설명하기 위한 자료니까 삼천당제약 이거 매수나 매도 추천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근거가 있죠.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는 않고 아일리아 아까 말씀드린 SSD411이라고 하는 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이거 매출이 이제 발생이 예상이 되는데 이미 상당 부분 다 계약을 했어요. 일본하고도 계약했고 캐나다하고도 계약했고 유럽 몇 개국하고도 계약을 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계약 금액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 금액을 가지고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을.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3년 후에는 영업이익이 최소한 4천억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주식이라는 게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밸류에이션 한번 해보고 상황이 바뀌면 그때그때 이제 또 대처를 해 나가야 되죠. 예. 네.